예, 제가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그리고 한국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자산 시장들에 대해서 하나씩 부동산 시장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잠잠한 반면에 이와 같은 자산 시장에서 향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인 이 기준금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해요. 최근에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역시도 4차례 혹은 3차례 정도 인상을 하겠다, 올리겠다라는 기조의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미국의 기본적인 경제 여건 자체가 아주 안 좋은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미국 역시도 기준금리를 지금까지 동결, 올리거나 내리지 않고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은요,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7월 달, 얼마 안 남았죠? 벌써 6월 중순이 다가가니까요. 다음 달 혹은 9월 달 연준에서 인하를 확실시하고 있다라는 기조의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이 뭘 의미하느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는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시장에다가 풀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지금의 경제 여건 자체가 과거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계속해서 저금리를 통해 시장에 돈을 풀어왔습니다. 돈을 풀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경제 성장률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개인 같은 경우엔 소비가 있겠고요. 기업의 투자, 정부의 재정 지출과 순수출 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서 시장이 굴러가면서 정상적으로 GDP가 상승을 해서 기본적인 경제 성장률 여건을 달성을 시켜왔다면 인위적으로 돈을 풀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지금의 여건은 개인은 소비를 움츠러들고 있고요. 기업은 투자가,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투자, 기업 투자 중에 가장 큰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건설 투자 부분, 이런 부분들과 제조업 부분이 계속해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역시도 돈을 더 쓰지 않고 보수적으로 시장에 대응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부만 지금 과거 몇 년 동안 좋았던 이 경기에 힘입어서 재정 정책을 계속해서 펼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수출 역시도 많이 안 좋아집니다. 무역 전쟁이 발생을 하고 계속해서 전체 모든 선진국 반열에 낀 나라들이 전부 다 자기 자국주의 형태의 그런 무역 기조를 펼치면서 이 순수출이 우리나라 역시도 많이 하향을 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의 경제 여건이 향후에 더 안 좋은 모습으로 흘러갈 그런 여지가 많이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자, 그렇다면 그 효과로는 일시적으로는 주가가 반등을 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정책적인 요인 하나하나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장이 열렸을 때 전날의 정책이 어떤 기조의 정책이 나왔는지는 그 장이 시작하는 시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이런 주식시장은 이런 돈을 푼다라는 이슈에 힘입어서 일시적으로는 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를 인하하려는 목적은 일시적인 주가의 반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경제가 원활하게 굴러가기 위해서 약간은 마중물 형태로 돈을 미리 풀어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건데, 이런 형태로 인해서 기업이라든가 개인의 펀디멘털이 강해진 상태에서의 주가 반등이면 일시적인 반등이 아니라 꾸준한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지만, 지금의 형국은 기업이라든가 개인이 아주 경제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는 형태에서의 양적 완화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대세적인 이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물가 상승폭 확대에는 약간의 효과를 줄 수는 있을 겁니다. 돈을 많이 푼다라는 것은 실물과 화폐 간의 교환 가치 자체가 실물이 더 위에 있게 되면서 가격은 오르게 되는 그런 형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확대 효과는 누릴 수 있겠지만 향후에 아주 견고한 효과를 누리기에는 더 지켜봐야겠다. 요 양적 완화를 하는 기간 동안에 개인과 기업들과 정부 재정 부분이 얼마만큼 살아 올라주는지가 장기적인 추세를 결정을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 한국의 기준금리는 미국에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동안에 계속해서 가파르게 금리를 올려올 동안 단 한 차례밖에 금리 인상을 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미국의 기준금리가 거의 2.5%, 밴드 상단이 2.5%까지 가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는 오히려 더 낮죠.
1.75% 정도로만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우리나라 역시도 똑같이 따라 낮출 수가 있을 것인가? 저는 사실 조금 힘들다고 보거든요. 자, 기준금리를 낮춘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상황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선진국들과 주요 국들의 그런 금리와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자산시장과의 위협까지 고려를 해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해야겠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경기가 좋았던 시절에 높게 올려놓은 상황이어서 몇 차례 정도 낮출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양적 완화를 우리나라 역시 쫓아간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는 형태, 그러니까 기업에서 금융권들이죠. 금융권들에서 대출을 조금 더 원활하게 나갈 수 있는 형태로만 양적 완화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겠고요. 기준금리는 사실 건들긴 힘들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형태로 양적 완화를 많이 추진을 할 것인가? 재정 집행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최근 몇 년 동안에 주택 건설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또 16년도 이후부터 경제 여건 자체가 기업 위주로 해서 많이 좋아졌었기 때문에 세수는 많이 거쳤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수 집행을 조금 방만하게 하면서 재정 집행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돈을 좀 푸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볼 때 지금의 형태는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어 가고 있는 그 시작점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결과로 환율이 오르고 자본 유출이 조금 심각화되고 주가가 하락하는 형태로 경기 전반적인 부분이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은 어떨 것이냐 하는 거죠. 부동산 시장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요 가격이라고 하는 것,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결정이 되는 요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공급은 특히나 아파트 시장에서는요. 공급은 신축 입주 물량이죠. 분양이 아니라 신축 입주 물량과 또 하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재고 주택들이 매물로 나오는 것들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수요를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이런 부분, 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돈. 지금의 부동산 시장 역시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아니면 결혼을 많이 하고 아기를 많이 낳아서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나서 가격이 오른 시장이 아니라 이 돈을 풀어서 오른 시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돈을 풀 때 어떤 형태로 돈을 푸느냐? 비제 형태로 돈을 풉니다. 비제 형태로 돈을 풀어서 이 시장을 인위적으로 실물 위에다가 가격을 쌓아놓는 형태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 빚을 주택담보대출의 형태로 풀어줄 때 주택의 가격이 많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더니 금융권에서 규제가 나온 것이 LTV가 70%다. 그렇다면 나는 10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내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약 3억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내 돈과 빚의 비율이 경기가 좋아서 가격이 오를 때는 거의 7대3 정도로 형성이 되게 되는데 지금의 시장은 LTV를 40%로 낮춰놨습니다. 그거 역시도 0주택자가 주택을 한 채 구입할 때에만 40%까지만 나오게고요. 주택이 한 채라도 있는 경우는 아예 대출이 안 나옵니다. LTV가 0%예요. 그러면 요 7대3 중에 3이 아니라 7이 없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향후에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르기 위해서는 요게 7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LTV의 50%, 60%까지는 올려줘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개인에게 쉽사리 내줄 수가 없는 것은 우리나라 내부적인 요인뿐만이 아니라 전 글로벌 시장을 규정하고 있는 요 바젤3라는 체제로 인해서 미국에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부터는 더 이상 주택 가격에 대해서만 묻지는 않습니다. 소득 대비해서 너가 부채를 상환하고자 하는 원금 플러스 이자액에 대한 너의 소득을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DSR이라고 하는 규제가 LTV 위에 얹어서 이중으로 규제가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자, 이와 같은 모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볼 때 우리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는가? 우리의 시장은 지금 상태에서는 주택시장, 특히나 아파트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을 만한 돈줄을 막아놨다. 돈줄이 막힌 시장에서는 그 어떤 좋은 지역과 좋은 아파트에도 장사가 없습니다. 더 이상은 이 물건을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받아줄 사람들끼리 거래를 해나가면서 거래량이 꾸준하게 쌓이면서 그래서 매물이 많이 소진되면서 가격이 올라줘야지 건강한 가격 상승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일시적인 반등은 그런 돈줄이 막혔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호가 위주의 약간의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조용하고 얌전한 시장일수록 시야를 좁게 가지고 이 지역이라면 괜찮아질 거야 하는 마음으로 덤비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전체 경제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시장들과 연관지어 볼 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나아갈 이런 방향들에 대해서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방송 시간을 통해서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런 많은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매주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일도 진행이 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에 제가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 대표님이신 차동맥 대표님께서 주말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세미나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전화 예약을 많이 해주시고서 꼭 전화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참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